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8월 20일이 됐습니다. 전현식입니다. 이 권력은 정말 못할 게 없는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이 민주당은 어제 이 19일 국회 문체위를 열어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 전에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는데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야당목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을 선임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까? 참 두꺼운 낯입니다. 이 법률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 회의장 밖에서 여기가 북한이냐, 이 불법 표결이다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도대체 권력은 왜 이리 지탄받는 입법을 강행하는 걸까요? 노무현 정부 때죠. 이 막판에 국정홍보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에 대못을 쳤습니다. 그러더니만 문 정부는 훨씬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 IPI도 이 법을 두고 모호한 규정과 개념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이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역사가 두렵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한국판 탈레반입니다. 진짜 탈레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프간에서 쫓기듯이 철군한 미국의 등 뒤에서 세계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일엔 눈만 망사로 가리는, 그리고 전신을 검게 덮는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총살했습니다. 눈은 드러낸 이 니캅을 입은 여성이 밧줄에 묶인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아프간의 지옥입니다. 어린아이가 채찍을 맞고 여성들이 강제 결혼을 당하면서 탈레반이 내건 약속은 모조리 거짓인 게 드러났습니다. 이 바이든은 철군 후 폭풍으로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프간 내 이 아비규환 상황이 전해지면서 거센 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조차 바이든이 아마추어 같은 처사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를 열어 철군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르면 다음 주 조기 복귀해서 외교위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철군에 대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항변을 했는데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일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급락해서 46%로 취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미군 최신 무기들이, 이 블랙호크 같은 최신 무기들이 탈레반의 손에 통째로 넘어간 상황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브리핑에서 누구도 아프간군과 정부가 11일 만에 붕괴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바이든을 엄호하고 있고,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요 동맹국과 일일이 접촉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위신은 지금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워싱턴에서 하는 우려는 동맹국들이 가질 불신입니다. 유드 긴거리치 전 하원 의장은 한국 등 동맹이 미국을 믿겠는가라며 동맹국들이 이제 바이든의 리더십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바이든이 얼마나 빨리 동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지, 이게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이느냐. 그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맹으로부터 정신없이 달아나는 바이든의 결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왜 대만이, 유럽이, 한국이 혹은 다른 동맹이 바이든을 믿고 의지하려 하겠느냐.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당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부터 좀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보수가 이 나라를 되돌린다는 진짜 적폐들을 싹 청소한다는 희망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유행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 교활한 입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눈은 보이지만 그 입을 가린 것만으로도 치밀어 오르는 역정은 덜한 느낌입니다. 야당이 왜 이리 되었습니까? 저가 곧 정리됩니다. 이 말을 둘러싸고 벌어진 싸움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고역입니다. 이걸 무마할 일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런 천박한 싸움을 야당이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진짜 투사를 키우지 못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억하는 당대표가 있습니까? 보수 우파를 상징할 만한 리더가 있었습니까? 결국 김병준, 황교안 모두 자기 정치에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낡은 인물을 공천하고 또 더러운 사천으로 총선에서 망했습니다. 그나마 견선이라도 지킨 것은 영남 특파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김종인 체제로 갔습니다. 그는 경세가일까요? 노예한 정치꾼일까요? 김종인은 당의 정체성부터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외연을 넓힌다고 했습니다. 광주에 가서 꿀 한 점에서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서울 부산시장 선거의 승리를 두고 야당과 보수 언론이 뜬 오두방정입니다. 그 선거는 집권 세력이 벌인 수많은 실정의 반사적 효과로 이긴 선거입니다. 누가 나가더라도 이겼겠죠. 결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오세훈, 박영준이 참신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자신들이 변화해서 이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제 대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투체제를 갖춰야 할 전당대회를 반상회처럼 치렀습니다. 반상회 말입니다. 공직 후보자도 아닌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민심을 수렴한다며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한 것부터 잘못했다고 할까요? 그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가 당권의 향방을 바꿨습니다. 그건 정당 정치, 정당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의 동질성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결사체입니다. 포퓰리즘 정당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대표는 당원들이 투표로만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명색이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고 의회주의를 외치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영선의 젊은 청년을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의회 경험이 전혀 없는 이준석을 말입니다. 그건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는 이준석을 경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잘해라. 내가 선봉에 있어서 내가 말하던 20, 30대 지지도 끌어오고 내가 말하는 참신한 변화의 바람도 불어넣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정치를 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두고 차차기를 기대한다느니 이번 대선은 제한 연령 때문에 아쉽게 그가 출마하지 못한다느니 온갖 오두방정을 떨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 최고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가 프랑스에는 18세 이상이면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다는 기사를 버젓이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프랑스와 독일의 정체까지 혼동하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언론의 바람잡이 행각 때문에 이준석은 스타가 됐습니다. 날마다 신문 일면에 그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매일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그가 기지개를 켜는 사진까지 일면 한가운데 대문짝만하게 실릴 정도가 됐습니다. 이러니 천방지축이 된 것입니까? 당 대표라는 자가 어느 날이든 라디오, TV에 나가 기계 맞지 않은 좌파들과 정치 방담을 벌였습니다. 매일같이 자행되는 권력의 폭주에는 입 한 번 번거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 정당엔 식기를 갖춘 의원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끔하게 한마디 할 어른은 없었습니까? 대선 후보를 띄워줘야 할 당대표가 여론조사 1등 주자에게 사사건건 싸움을 거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이러니 언론에는 대선 주자는 보이지 않고 당대표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에도 이준석은 말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컨대 전당대회 전에 자신의 과거 보수에 있던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며 이 윤석열이 되면 지구를 뜬다는 말을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 엄청난 말을 하고도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엔 윤석열과 한 전화통화 녹취록이 돌았습니다. 가증스러운 것은 측근이 이 자동 녹음된 것을 녹취록으로 풀었다고 말했는데도 그가 녹음 그 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원희룡과의 통화가 폭로됐을 때는 자동 녹음된 녹음 파일을 짜깁기해서 내놓았습니다. 물론 녹취록을 내놓은 겁니다.
부모가 속상해서 공개한다는 변명도 덧붙였습니다. 아직 마마 보입니까? 속상한 국민은 보이지 않고 부모는 보였습니까? 그래도 핵심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저거 곧 정리된다. 과연 이 말이 이준석의 변명처럼 윤석열과의 갈등 관계가 곧 정리된다는 뜻이었을까요? 열받은 원희룡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다그쳤지만 그는 딱 한마디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딱 합니다. 도대체 야당의 도덕성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했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킬러 컨텐츠를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후보들인데 이러다가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패퇴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선 6개월 전입니다. 이 30대 젊은 당대표가 지금 최대 리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실게임이 아닙니다. 이걸 두고 갈등 관계가 정리된다고 해석하는 자들은 야당을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원희룡의 말대로 저거 곧 정리된다는 말에는 여의도 연구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준석은 원희룡 지지율이 오른다고 축하한다는 덕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의총에서 이 대표를 흔들지 말라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나 라디오에서 젊은 당 대표가 들어오니까 상당수가 저항하고 얕보고 있다고 말을 한 홍준표도 객관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보수를 괴멸시킨 윤석열이 대선 최종 주자가 되는 게 못마땅하면 지금부터 그 문제로 치열하게 싸워야지 이준석의 방자한 은행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의 말은 명백한 불공정 경선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당이 대선으로 간다면 패배는 너무 자명합니다. 이준석은 원희룡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왜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할까요? 그 파일이 공개되는 순간에 그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태경은 사적 대화 내용까지 과장 왜곡해 뒷북 공개하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긴다며 오히려 원희룡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같아도 옹호할 걸 옹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건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닙니다. 설사 사적 대화를 하더라도 드러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청와대를 좀 공격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 정부가 모더나와 굴욕적인 백신 공급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천만 회분만 약정했지 분기별로 얼마나 공급할지 약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 정부는 그동안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밀 유지 협약이라며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를 실토를 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월별 공급량까지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등과 달리 모더나가 물량을 4분기에 한꺼번에 준다고 해도 우리는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문 대통령이 모더나사 CEO와 화상 통화를 통해 2분기부터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발표는 허언이 됐습니다. 8월 16일까지 모더나 백신은 총 245만 5천 회분, 그러니까 계약 물량의 6.1%만 들어왔습니다. 7월 물량도 지연이 됐고 8월 물량은 절반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분기별 공급량을 발표해 온 것은 국민을 우롱한 행위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문 정부는 8월 13일 복지부 차관 등 대표단을 모더나 본사로 항의차 보냈다고 하는데 그 실상은 백신 구글단이었습니다. 항의차 간 게 아니죠. 당연히 아무런 성과 없이 귀국하면서 백신을 조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구했다는 말만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위탁 생산될 모더나 물량을 우선 공급받는 방안도 제의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 국민 16% 접종률로 OECD 꼴찌를 하면서도 여전히 K방역을 입버릇처럼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낮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녁 6시면 새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통제사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방역지침을 어기고 몰래 술판을 벌이다가 건물 옥상까지 쫓긴 술꾼들이 무슨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처럼 TV 뉴스에 나오는 나라가 과연 정상국가일까요?
이것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문재인식 방역입니까? 6만 명이 모인 토트넘 경기장에서는 손흥민이 골에 열광하는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 경기를 가족과도 떨어져서 혼자서 봐야 하는 나라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더나의 호경인 청와대 호구 계약 해놓고 경로쇼로 국민 우롱. 어떻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진보 좌파 진영의 황교익 파문이 진영 구성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좌파라고 하는구나. 저도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을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지명한 게 파문의 시작입니다. 이낙연 측은 황교익이 그간 이재명을 비유한 것을 두고 친이재명 인사에 대한 보온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관광공사보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분이라는 등 친일 프레임까지 드시었습니다. 그러자 황교익이 발끈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섬찟합니다. 그런 황교익 씨가 이제 오늘 아침이군요.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물론 사퇴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막 칼럼니스트가 무엇하는 직업인지 모릅니다. 오랜 방송 생활을 했는데도 황교익 씨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타인의 정치 생명을 끊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흉악 문제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황교익은 정치를 모르면서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엉뚱한 곳에서 폭탄이 터진 셈이 됐습니다. 그 피폭 범위에서 그는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